이번에는 우리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비스 디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금 UX 디자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작업,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계속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 수업이 조금 분량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간략화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관심이 있는데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UX 디자인 필드 안에서 우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면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한번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앞으로 전달드릴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자, 서비스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나온 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딱 보면 조금 신기하게 생기고 약간 외계인처럼 생기고 혹시 짱구 시리즈를 좋아한다 그러면 짱구 시리즈 극장판 중에 덩덩이 나오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외계인 아빠가 나와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외계인스럽게 생기기도 했고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쉽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제품은 누가 만들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맞아요. 이 제품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필립스탁이 만든 회사가 있죠. 알렛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주시 살리프라는 제품이죠. 자, 이 제품은 어때요? 처음에 봤을 때 대부분 저게 뭐 하는 물건이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오렌지나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위에 놓고 누르면서 돌려주면 이 굴곡을 따라서 과즙이 흘러내리면서 가장 밑에 뾰족한 꼭지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과즙기를 쓰고 난 다음에는 뭐 칼라를 분해하고 뭘 분해하고 하지 않고 이대로 들고 그냥 물에 한번 씻어주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외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걸 보고 다양한 상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상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사실은 필립스탁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하던데요. 자, 이 제품이 도널드 노만의 책 표지에 있어요. 도널드 노만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널드 노만에 대해서는 우리 UX 디자인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UX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사람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도널드 노만의 책 첫 번째 배 표지에 보면은 이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굿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필립스탁이 저도 요거는 이제 약간 사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필립스탁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집에 왔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선 장모나 장인어른이라는 말이 없겠죠. 자, 이렇게 왔는데 부인의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뭔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거야. 근데 그때 이렇게 서로 오렌지 주스를 짜주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대요. 뭔가 이렇게 어색한 사이에 서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제품이 머리에 떠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널드 노만 책에 있는 스토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 사실은 주 기능은 오렌지 즙을 짜거나 레몬 즙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에 그걸 사용하는 상황, 그걸 사용할 때 사용자가 느낄 경험,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제품이 제공하는 서비스, 주 서비스가 있고 부가적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까지 고려가 되어 있는 훌륭한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널드 노만의 아까 그 책은 감성 디자인이라는 책인데, 자, 우리는 예전부터 인간 중심 디자인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아름답다, 조형적으로 괜찮다 라는 디자인만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없다고 지적을 해 왔었다라고 하면서 제품에는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봤던 거지만 디자인이란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인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요런 문구도 여기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외에도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문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뭐 디자인은 어떻다, 디자인은 어떻다, 디자인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요소를 배치하는 거다. 디자인은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뭐 프로세스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자, 이런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디자인 사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첫 번째 개념은 우리가 시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었어. 만드는 것, 제품에 머물러 있었어. 장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러다가 기능적인 부분까지 다루게 됐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이 아니야. 이미지적인 개념으로 디자인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확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분야와 협동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융합적인 개념으로 디자인이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혁신적인 개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창출해 내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지금은 이렇게 확장되어 왔어 라고 이론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디자인 사고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사를 쭉 한번 보시면 또 거기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UX 디자인만 해도 기존에는 디자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부분을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주 활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연말에 친구와 만나서 길을 가다가 이런 표지판을 봤어. 그래, 우리 커피 한잔 하러 들어가자 라고 스타벅스 표지판을 보고 매장에 들어갔더니 지금 연말이에요. 그랬더니 컵도 포장이 바뀌어 있고 패키지도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종업원들의 앞치마도 색깔이 바뀌었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메뉴를 고르려고 메뉴판을 봤더니 여기도 다 연말 분위기로 다 바뀐 거예요. 겨울 분위기,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다 바뀌었던 거야. 그랬더니 다양한 어떤 컵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즌 상품들, 그쵸? 그때만 나오는 한정 상품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도 보고 또 분명히 매장에서 뭔가 관련된 연말 분위기가 나는 음악도 흐르고 있었을 거야. 혹은 종업원이 인사를 하면서 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때 뭔가 연말 분위기가 연상되는 인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이어리도 분명히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텀블러라든지 또 포장의 패키지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뀌어서 뭔가 진짜 연말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야외를 봤더니 그 바깥쪽에 트리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때? 스타벅스에 가서 단순히 음료 한 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갔나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했나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느꼈죠. 그냥 커피 한 잔만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 배를 채운다, 목마름을 해소한다, 친구와 이야기한다, 이 정도가 아니야. 그죠? 그 이외에, 진짜 즐거운 연말의 분위기, 따뜻한 연말의 분위기를 느꼈어. 그게 스타벅스가 제공하고 싶었던 서비스의 일환이에요. 서비스의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 포인트 하나하나를 터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서비스를 느낄 수 있었던 그 포인트들. 메뉴판, 종업원에 바뀌어진 앞치마, 그쵸? 변경된 패키지, 시즌 상품, 음악, 인사법,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터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표지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고객과 서비스가 접촉하는 모든 경로의 유무형 요소를 통합적으로 가시화를 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죠? 또 이제 초록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유용하고 효율적이며 차별화하는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서비스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매장 인테리어 같은 거죠. 행동, 사람, 사물 등 서비스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배열하는 실용적인 R&D 방법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서비스 디자인은 1982년에 쇼스탁이라는 교수가 어떤 학회에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블루프린트라는 용어를 제안하면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에 쾰른 국제 디자인 학교에 처음으로 서비스 디자인 학과 혹은 서비스 디자인 교과목이라는 것으로 처음 소개가 됐고 2000년대에 라이브웍스라는 회사가 런던에 설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피어 인사이트 같은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서비스 디자인은 최초에는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영국에서는 서비스 디자인을 조금 더 공공 디자인의 개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하기보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정착해 나갔는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조금 더 기업화됐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정립해 줄 것인가로 약간씩 변경해 갔어요. 우리나라는 최초의 영국의 개념을 조금 더 접목해서 서비스 디자인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커뮤니티 디자인, 공공 디자인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서비스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라이브웍스는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고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터치 포인트를 디자인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고 미국의 엔진 그룹은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는 환경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 디자인의 여러 분야를 포괄해서 고객이 서비스를 만족스럽고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또 미국의 피어 인사이트는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배열하고 리서치에 근거해서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디자인, 기존의 디자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서비스라는 것이 무형이라는 거야.
예전에는 보이는 걸 디자인했어. 적어도.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실체화시켜야 돼요.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코카콜라는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어. 우리가 코카콜라를 먹으면 단순히 시원하다,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 정도가 아니라 코카콜라를 마시는 분위기란 즐거워, 이걸 마시면 즐거워져 라는 걸 계속 주입을 시키잖아. 그죠? 그러면 코카콜라가 주는 즐거움을 어떻게 형상화할 거야? 어떻게 서비스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에서의 디자인 대상은 일반적인 병을 디자인한다라거나 아니면 코카콜라의 로고를 디자인한다라거나 코카콜라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과 다른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근본적인 다른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전에는 제품 디자인을 하면 제품 디자인 전문가가 만들었으면 돼요. 브랜딩하면 브랜딩 전문가가 만들면 됐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의 역량만으로는 서비스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자가 이 브랜드를 만나는, 서비스를 만나는 다양한 터치 포인트를 일관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다양한 학제의 지식을 모두 다 알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그룹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서비스 디자인의 목표가 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이 어떤 사물을 디자인한다 라고 했다면 서비스 디자인은 그 사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과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한번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에서는 전문가가, 천재적인 작가가 스튜디오에서 제품이나 환경 등의 한 가지의 전문적인 터치포인트만을 가시화했어요. 그래서 공급자의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활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바우하우스 이래로 디자인이 굉장히 시스템화되고 많은 부분들이 이론화되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이래로 계속 시작이 됐었던 어떤 디자인의 평균적인 방법론들이 있는데, 자, 새로운 디자인 방법, UX 디자인부터 시작됐던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에서는 누가 만들어요? 디자인은 혼자 만들 수 없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언제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디자인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스튜디오 안에 앉아서 본인 모니터 보면서 아니면 종이 보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필드 리서치 나가서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봐야 하고 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뭘 만들어요? 하나의 전문적인 터치포인트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가 그 터치포인트들이 이뤄내는 통합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가시화하는 방법 물론 필요하지만 관찰하고 참여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디자인 사고하고 나서는 코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도 한번 우리가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정말 재밌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단순히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내는 게 아니라 디자인 결과물을 뿅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사용자, 대상 사용자들까지 같이 모여서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해나가는 과정을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코크리에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만들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급자의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요자의 경험 가치를 향상시키는 거야. 우리가 아까 스타벅스에 가서 단순히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더 팔겠다 이런 용도로 커피의 우리 일회용 컵의 디자인을 바꾸는 게 아니죠. 그 컵을 봄으로 인해서 수요자가 연말 분위기 정말 좋다. 내가 여기를 잘 선택했어. 나 잘 살고 있구나. 나 굉장히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하잖아. 그죠? 그런 어떤 경험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의 가치가 향상되고 브랜드의 매출이 신장되도록 만드는 거겠지만 그 예전에는 단순히 무작정 판다라고 했다면 잘 보이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브랜드와 대비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로지 팔리기를 원했다면 지금은 이걸 삼으로 인해서 나 정말 잘 샀다, 잘 살고 있다, 내 삶의 질이 높아졌다 라는 부분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제품으로 인한 밸류를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쵸? 그게 먼저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경험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을 하나로 묶지 말고 여기에 어떤 또 차이점은 있지 않아요?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경영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경영 컨설팅은 뭐냐면 어떤 회사가 뭔가 신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 좀 매출이 별로 생각만큼 성장률이 좋지 않다라던가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를 어디에 물어봤었냐면 예전에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 물어봤었어요. 자, 이런 회사, 맥킨지, 이런 회사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회사에 의뢰가 들어와.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분석하고, 그 회사 내부도 한번 보고, 인적 자원도 보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도 다 한번 봐서, 얘네들이 경영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니네들이 매출을 더 신장시킬 수 있을 거야. 니네 브랜드를 조금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돈을 치르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최종 나오는 결과물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보고서예요. 뭘 만들어주지는 않아. 수치로 알려주죠. 수치로.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런 보고서들 받아서 보면서 그걸 분석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경영 컨설팅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서비스 디자인 그룹이 경영 컨설팅까지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까지 바로 내주니까 훨씬 더 통합적인 결과물을 내줄 수가 있겠죠. 아이데어 같은 이런 그룹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영 컨설팅은 기업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과 기업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경험 디자인 어때? 경험 디자인 우리 보면은 지금 공급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경험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오로지 유저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는 거야. 예전에는 유저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싱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한번 갔다가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오면서 이게 조금 더 균형이 맞춰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우리가 UX 디자인 정말 좋아요.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때 기업들이 봤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UX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고객들에게 맞춰진 그런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 결국에는 UX 디자인이 기업 쪽으로 축을 옮기면서 서비스 디자인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흘러오기는 이제 그렇게 흘러왔어요. 자, 그래서 아주 큰 축에서 봤을 때 아웃풋이 딱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서비스 디자인은 그래서 어떤 이 터치 포인트들이 다 만들어져 아웃풋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굴러가게 만들 것인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까지 있는 즉시 적용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고, 경험 디자인은 뭐냐면 그 이전에 사용자를 조사한 데이터 값이 나와요. 그죠?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논리적 근거가 있는 그런 데이터 값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여러 통합적인 터치 포인트까지는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바이스에 맞춰진 혹은 뉴미디어에 맞춰진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문적인 한 축의 터치 포인트를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험 디자인은 고객 중심이고 고객의 잠재 니즈를 발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일들. 그래서 뭐 했어요? 고객 관찰했어요. 유저 관찰했어요. 스토리보드 만들었어요. 퍼소나 만들고 유저빌리티 테스트하고 사용성 평가하는 거죠. 유저빌리티 테스트하고 뭐 인터뷰하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든 인터뷰를 해서 계속 물어봐서 너 뭘 원하니? 너 뭐가 불편하니? 이런 거 물어보고 거기에 대응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 여기 이런 거 반대가 아니라, 자, 이것과 좀 차이 나게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비슷해요. 고객의 잠재 니즈 발견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조금 더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오로지 유저만 봤다. 그럼 유저가 아주 그 코어 유저가 있고 약간 서브 유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이해관계자까지 이렇게 넓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표준화하려는 작업을 하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폭넓게 보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들도 있고 그 표준화가 필요한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자 맵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 뭐 컬처 모델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를 위해서 했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써요? 고객 관찰하는 거 똑같아요. 스토리보드 만들어요. 퍼소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고객 여정을 매핑한다거나 여기까지는 UX에서도요. 근데 서비스 블루프린팅은 정확하게 서비스 디자인에서만 하는 메소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사고를 하고요. 경영 컨설팅은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디자인 사고는 논리적이지 않냐? 아니죠. 디자인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를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자, 경험 디자인으로 유명한 회사들, 우리나라에선 PXD, 그다음에 외국에서 어댑티드 패스라든지 아주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서비스 디자인은 일단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 전부터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쭉 해왔던 회사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경영 컨설팅은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처럼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조금 경험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 경영 컨설팅,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디자인들의 차이점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디자인 사고 약간 예고편 말씀을 드리면, 자, 디자인 사고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때 이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못 가졌을 때 이 단어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디자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니까 내가 대체 무슨 사고를 하고 있지 잘 모르겠는 거야. 뭐 물론 이렇게 좌우의 균형이 맞아서 우리는 논리적 사고도 할 수 있고 창의적 사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결국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디자인 싱킹이야 라고 하고, 이런 책들을 보면 막 디자이너는 엄청 혁신적이고 엄청 창의적이면서 거의 막 천재야, 천재. 근데 그렇게 내가 사고를 하고 있던가?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 뭐가 그렇게 다름이 있던가? 그걸 이렇게 논리화를 시키지 못하겠는 거야.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존중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뭔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자, 디자인 사고. 보면 이제 디자이너잖아. 디자인계에 들어섰잖아. 앞으로 디자이너 갈 거잖아. 어떤 사고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계세요? 디자인 사고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음에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사고의 한 축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치? 우리 같이 봤던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이게 우리 디자인 사고의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이 되기는 해요. 이것도 한번 또 참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주 간단하게 서비스 디자인의 특징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얘기했던 무형성이야.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아. 그죠? 로고는 눈에 보이지. 근데 로고가 서비스의 다가 아니잖아. 그죠? 서비스 자체는 무형성을 띠고 있어요. 그 다음 동시성. 서비스는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내가 스타벅스를 가야 그 스타벅스의 서비스를 느끼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음악이 흐르고 있고 매장이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즌에 맞춰서 뭔가가 싹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의 잘 짜인 각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질성은 뭐냐면 자, 10명의 사람이 그 스타벅스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10명이 다 동일한 경험을 갖나요? 아니죠. 기분에 따라서 혹은 선호도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시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소멸성. 제품은 우리가 구매한 후에도 남아있었는데 서비스는 어디 갔어요? 서비스는 없어져 버려요. 기억에만 남아있죠. 만질 수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 편익이 사라져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의 범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깊게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리츠라는 사람이 디자인 오버뷰 모델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만 쓱 이렇게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오버뷰 모델은 뭐냐면 서비스 디자인의 공급자 측면 한번 보자.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자원이 어떤지 제약 조건이 어떤지 작업 상황 고려하는 거예요. 그쵸? 경영 컨설팅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고객 측면도 봐야 돼. 오버뷰는 이렇게 한번 관망을 하는 거잖아. 조망을 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 디자인의 고객 측면을 보면 우리가 더욱 유용하고 편리하게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도 보고 시장도 보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도 보고 공동체도 보고 어떤 지원되는 정책도 보고 트렌드도 봄으로써 우리가 고객과 시장의 요구를 통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서비스 디자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종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서비스 디자인의 디자인 오버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서 보면은 아까 그 서비스 디자인의 다학제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공급자 관점에서는 우리 마케팅과 경영에 대해서 좀 널리지가 필요해요. 고객 관점에서는 디자인과 리서치, 고객을 리서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자, 리서치를 할 때는 우리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죠. 에스노그래피 방법. 에스노그래피 제가 설명을 길게 안 드렸을 텐데 에스노그래피가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인류학에서 나온 단어인데 인류학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소수 민족을 연구한다라고 치자. 이 민족을 하루 가서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아니죠. 1년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스노그래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한다라는 그런 조사 방법론인데 이걸 UX에서 차용을 했어. 우리는 뭐 10년, 30년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하루 일주일 이상 조금 긴 시간 동안 사용자의 어떤 행태를 관찰한다라는 관점에서 에스노그래피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조사하고 여러 가지 관찰법들, 여러 가지 사용성 테스트 방법론들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죠. 자,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제품 디자인,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통용되던 디자인 방법론 다 딛고 서서 여기에 경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참여적 디자인, 아까 코크리에이션이라고 했던 참여적 디자인, 그 다음에 다중감각 디자인, 센슈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다중감각 디자인까지 이런 부분들 다 수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경영 측면에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제품 개발, 인적 자원, 공정 관리, 품질 관리, 기획 같은 전략에 대한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까, 홍보 어떻게 할까, 브랜드, 가격, 프로모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알고 있고 그를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건 understanding, 고객과 우리 그 사업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understanding. 그 다음에 생각해요. thinking. 그 다음에 창출해내요. 만들어낸 걸 다시 필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리츠의 서비스 디자인 6단계 이렇게 간단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서비스 디자인 정말 공공적인 영역에서 다중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틀 안에서 조금 이해하려고 시작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 서비스 디자인의 6단계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터치 포인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가 있어서 이것만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터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터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순간이라든지 그런 터치 포인트가 있잖아.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는, 혹은 로고를 보고 와, 로고에 감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종업원이 해주는 어떤 인사에 감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를 접촉하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그 서비스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최근에 어떤 샘플이 뭐였냐면 우리 쿠팡이 막 떴을 때 택배 기사님이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제품이 어떤 약이라는 걸 알아서 빨리 쾌유하기를 빌겠습니다. 이런다라던가 이러면서 그 고객이 받았을 때는 어때요? 그냥 나는 배송을 시킨 제품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한 어떤 감동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제품을 받아 들었는데 거기에 이 쿠팡의 서비스를 느끼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와, 나 너무 감동받았어 라고 SNS에 올리면서 이게 바이럴이 일어나고 쿠팡맨이라는 이름이 정말 어떤 공식 명칭화 되면서 모두 다 정규직으로 변환되는 아주 큰 그런 센세이션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서비스 디자인의 6단계를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터치 포인트라는 용어에서 진실의 순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쉐도잉 기법은 우리가 리서치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고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 말로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관찰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더 많아. 그죠? 그래서 고객의 행동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쉐도잉 기법으로 리서치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저번 주차에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유저 전이 맵. 우리가 UX에서는 유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저 전이 맵,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는 커스터머라고 하기 때문에 커스터머 전이 맵이라고 하는 이런 고객 여정 맵을 만들어서 이 고객 여정 맵은 훨씬 더 우리가 앱을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긴 기간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터치 포인트와의 접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이용하는지 그 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을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객 체험을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 여정 맵을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터치 포인트들 있잖아. 혹은 공간이 다양하게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전방 업무와 후방 업무로 나누어서 마치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 도면 만들듯이 도면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전기 배선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목공공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설계 도면들을 겹쳐서 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청사진들 어떻게 건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들을 만드는데 마치 서비스도 그렇게 여러 셀로판지를 겹쳐 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 맵, 이해관계자 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UX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록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경험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 미디어를 사용했을 때, 그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경험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느끼기 위한 경험, 훨씬 더 조금 광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병원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제까지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쭉 만들었어. 그럼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하냐면 자, 환자가 들어온다. 너는 환자, 누구는 의사, 누구는 간호사, 뭐 누구는 경비원, 누구는 앰뷸런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공간에서 그 루트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터치 포인트들을 설치를 해놔요. 그런 다음에 자,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응급환자입니다. 그러면 응급환자를 어떻게 지시해서 어느 쪽으로 보내줄 것이냐. 응급환자인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지금 사용자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 병원의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게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미 정의된 부분을 한번 연극처럼 롤플레잉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객이라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느끼는 바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역할 연기를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 기업에게 뭔가 UX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해 준다라고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에 어떤 도움을 줘요? 서비스 비전 및 전략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고객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으로 해서 내부 프로세스 개발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생산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런 도움들을 주게끔 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도움을 주는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 자체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디자인 한번, 그러면 기존의 디자인 할 때와 서비스 디자인 할 때 어떤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빠르게 넘어가서 이제 결론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 뭘 생각하고 뭘 듣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금 어떤 것들을 소지하고 있는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낼 건데 이게 터치 포인트도 훨씬 더 많고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다 보니 훨씬 더 복잡한 설계 도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코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있어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는 또 유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흥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감흥이 행동을 일으켜. 그다음 이 행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접근이 있고 회피가 있어. 뭘 봤는데 좋아. 그러면 접근을 하고요. 별로면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를 할 때는 심미적이거나 의미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인지를 해요. 자, 우리가 스타벅스 로고를 본다라는 건 그 로고를 봄으로써 여기 스타벅스라는 매장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잖아. 상징적인 거지. 의미적으로는 어때? 그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매핑이 되는 거야. 저기에 가면 공간이 굉장히 넓을 것이다. 무료 인터넷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데이터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매핑시켜서 이해를 하겠죠. 심미적으로 그 로고가 뭐 예쁘다고 생각을 한다라던가 뭐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라던가 어떤 그런 심미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됐는데 이게 좋아. 그럼 접근을 할 거야. 안 좋아. 회피를 할 거야. 그죠? 근데 좋다 안 좋다 해서 그걸 감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감흥은 실용적인 감정,
예를 들어 뭐 백다방이야. 백다방이면 여기 진짜 싸다. 아메리카노 얼마죠? 뭐 990원 예를 들면 진짜 싸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대. 괜찮다. 감흥이죠. 접근하는 거야. 그지? 심미적인 감정. 뭔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어. 뭐가 있을까? 일본 카스테라 뭐 그게 있는데 막 이게 노란색으로 돼 너무 예뻐. 원목으로 되어 있고 이제 한번 따뜻한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달콤한 어떤 냄새, 뭐 심미적인 감정이죠. 사회적인 감정, 뭐 고급스럽고 뭔가 여기는 세련된 느낌이 들고 트렌디한 사람들이 갈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경탄의 감정,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다니. 뭐 예를 들어 우리 그 뭐였죠? 무슨 블루 무슨 또 카페에 있었잖아. 저는 그렇게 막 너무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거의 사람들이 경탄의 감정으로 막 그 브랜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 또 흥미.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흥미의 감정들로 감흥을 받게 되면 좋은 기분이 들었을 때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화면을 만들 때 사용자가 인지를 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정, 어떤 감흥을 할 것이냐의 단계, 그걸 통해서 사용자가 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또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UI는 정말 그래픽, 화면에 보이는 그래픽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UX는 그 다음에 그 화면을 넘어서는 인터랙티브한 부분까지, 인터랙션까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지면 이제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에서 서비스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금 옛날 오래된 테드 영상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스몰 D에서 빅 D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몰 D, 우리가 디자인을 너무 장식적이고 시각적이고 가시화하는 데만 너무 애를 쏟은 거 아니냐. 우리 조금 빅 D, 정말 크게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재정의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던 아이데오의 대표였던 팀 브라운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자막 처리가 조금 불충분한 부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영상 한번 보면서 서비스 디자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d like to talk a little bit this morning about what happens if we move from design to design thinking. Now this rather old photo up there is actually the first project I was ever hired to do, something like 25 years ago. It's a woodworking machine, or at least a piece of one. And my task was to make this thing a little bit more modern, a little bit easier to use. I thought at the time I did a pretty good job. Unfortunately, not very long afterwards, the company went out of business. This is the second project that I did. It's a fax machine. I put an attractive shell around some new technology. Again, 18 months later, the product was obsolete. And now, of course, the whole technology is obsolete. Now, I'm a fairly slow learner, but eventually it occurred to me that maybe what passed for design wasn't all that important. Making things more attractive, making them a bit easier to use, making them more marketable. By focusing on a design, maybe just a single product, I was being incremental and not having much of an impact. But I think this small view of design is a relatively recent phenomena, and in fact really emerged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s design became a tool of consumerism. So when we talk about design today, and particularly when we read about it in the popular press, we're often talking about products like these. Amusing, yes. Desirable, maybe. Important, not so very. But this wasn't always the way. And I'd like to suggest that if we take a different view of design and focus less on the object and more on design thinking as an approach, that we actually might see the result in a bigger impact. Now, this gentleman, Isambard Kingdom Brunel, designed many great things in his career in the 19th century, including the Clifton Suspension Bridge in Bristol and the Thames Tunnel at Rotherhithe, both
great designs, and actually very innovative too. His greatest creation runs actually right through here in Oxford. It's called the Great Western Railway. And as a kid, I grew up very close to here, an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was to cycle along by the side of the railway waiting for the great big express trains to roar past. You can see it represented here in J.M.W. Turner's painting, Rain, Steam, and Speed. Now, what Brunel said that he wanted to achieve for his passengers was the experience of floating across the countryside. Now, this was back in the 19th century. And to do that meant creating the flattest gradients that ever yet been made, which meant building long viaducts across river valleys. This is actually the viaduct across the Thames at Maidenhead, and long tunnels, such as the one at Box in Wiltshire. But he didn't stop there. He didn't stop with just trying to design the best railway journey. He imagined an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in which it would be possible for a passenger to embark on a train in London and disembark from a ship in New York. One journey from London to New York. This is the SS Great Western that he built to take care of the second half of that journey. Now, Brunel was working 100 years before the emergence of the design profession. But I think he was using design thinking to solve problems and to create world-changing innovations. Now, design thinking begins with what Roger Martin, the business school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calls integrative thinking. And that's the ability to exploit opposing ideas and opposing constraints to create new solutions. In the case of design, that means balancing desirability, what humans need, with technical feasibility and economic viability. With innovations like the Great Western, we can stretch that balance to the absolute limit. So somehow, we went from this to this. Systems thinkers who were reinventing the world to a priesthood of folks in black turtlenecks and designer glasses working on small things. As our industrial society matured, so design became a profession, and it focused on an ever smaller canvas until it came to stand for aesthetics, image, and fashion. Now, I'm not trying to throw stones here. I'm a fully paid up member of that priesthood, and somewhere in here I have my designer glasses. There we go. But I do think that perhaps design is getting big again, and that's happen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design thinking to new kinds of problems, to global warming, to education, healthcare, security, clean water, whatever. And as we see this reemergence of design thinking, and we see it beginning to tackle new kinds of problems, there are some basic ideas that I think we can observe that are useful, and I'd like to talk about some of those just for the next few minutes. The first of those is that design is human-centered. It may integrate technology and economics, but it starts with what humans need, or might need. What makes life easier, more enjoyable? What makes technology useful and usable? But that's more than simply good ergonomics, putting the buttons in the right place. It's often about understanding culture and context before we even know where to start to have ideas. So when a team was working on a new vision screening program in India, they wanted to understand what the aspirations and motivations were of these school children to understand how they might play a role in screening their parents. Conversion Sound has developed a high-quality, ultra-low-cost digital hearing aid for the developing world. Now, in the West, we rely on highly trained technicians to fit these hearing aids. In places like India, those technicians simply don't exist. So it took a team working in India with patients and community health workers to understand how a PDA and an application on a PDA might replace those technicians in a fitting and diagnostic service. Instead of starting with technology, the team started with people and culture. So if human need is the place to start, then design thinking rapidly moves on to learning by making. Instead of thinking about what to build, building in order to think. Now, prototypes speed up the process of innovation,
because it's only when we put our ideas out into the world that we really start to underst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he faster we do that, the faster our ideas evolve. Now, much has been said and written about the Aravind Eye Institute in Madurai, India. They do an incredible job of serving very poor patients by taking the revenues from those who can afford to pay to cross-subsidize those who cannot. Now, they are very efficient, but they're also very innovative. When I visited them a few years ago, what really impressed me was their willingness to prototype their ideas very early. This is the manufacturing facility for one of their biggest cost breakthroughs. They make their own intraocular lenses. These are the lenses that replace those that are damaged by cataracts. And I think it's partly their prototyping mentality that really allowed them to achieve the breakthrough, because they brought the cost down from $200 a pair down to just $4 a pair. Partly they did this by, instead of building a fancy new factory, they used the basement of one of their hospitals. And instead of installing the large-scale machines used by Western producers, they used low-cost CAD/CAM prototyping technology. They're now the biggest manufacturer of these lenses in the developing world and have recently moved into a custom factory. So if human need is the place to start and prototyping a vehicle for progress, then there are also some questions to ask about the destination. Instead of seeing its primary objective as consumption, design thinking is beginning to explore the potential of participation. The shift from a passiv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and producer to the active engagement of everyone in experiences that are meaningful, productive, and profitable. So I'd like to take the idea that Rory Sutherland talked about, this notion that intangible things are worth perhaps more than physical things, and take that a little bit further and say that I think the design of participatory systems in which many more forms of value beyond simply cash are both created and measured is going to be the major theme, not only for design, but also for our economy as we go forward. So William Beveridge, when he wrote the first of his famous reports in 1942, created what became Britain's welfare state, in which he hoped that every citizen would be an active participant in their own social well-being. By the time he wrote his third report, he confessed that he had failed, and instead had created a society of welfare consumers. Hilary Cottam, Charlie Ledbetter, and Hugo Manasai of Participal have taken this idea of participation, and in their manifesto entitled Beveridge 4.0, they are suggesting a framework for reinventing the welfare state. So in one of their projects called Southwark Circle, they worked with residents in Southwark, South London, and a small team of designers to develop a new membership organization to help the elderly with household tasks. Designs were refined and developed with 15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before the service was launched earlier this year. We can take this idea of participation perhaps to its logical conclusion and say that design may have its greatest impact when it's taken out of the hands of designers and put into the hands of everyone. Nurses and practitioners at US healthcare system Kaiser Permanente studied the topic of improving the patient experience, and particularly focused on the way that they exchange knowledge and change shift. Through a program of observational research, brainstorming new solutions, and rapid prototyping, they developed a completely new way to change shift. They went from retreating to the nurses' station to discuss the various states and needs of patients to developing a system that happened on the ward in front of patients using a simple software tool. By doing this, they brought the time that they were away from patients down from 40 minutes to 12 minutes on average. They increased patient confidence and nurse happiness. When you multiply that by all the nurses on all the wards in 40 hospitals in the system, it resulted actually in a pretty big impact. And this is just one of thousands of opportunities in healthcare alone. So these are just some of the kind of basic ideas around design thinking and some of the kinds of new kinds of projects that they're being applied to. But I'd like to go back to Brunel here
and suggest a connection that might explain why this is happening now, and maybe why design thinking is a useful tool. And that connection is change. In times of change, we need new alternatives, new ideas. Now, Brunel worked at the heigh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hen all of life and our economy was being reinvented. Now, the industrial systems of Brunel's time have run their course, and indeed, they're part of the problem today. But again, we're in the midst of massive change. And that change is forcing us to question quite fundamental aspects of our society. How we keep ourselves healthy, how we govern ourselves, how we educate ourselves, how we keep ourselves secure. And in these times of change, we need these new choices because our existing solutions are simply becoming obsolete. So why design thinking? Because it gives us a new way of tackling problems. Instead of defaulting to our normal convergent approach, where we make the best choice out of available alternatives, it encourages us to take a divergent approach, to explore new alternatives, new solutions, new ideas that have not existed before. But before we go through that process of divergence, there's actually quite an important first step. And that's, what is the question that we're trying to answer? What's the design brief? Now, Brunel may have asked a question like this: how do I take a train from London to New York? But what are the kinds of questions that we might ask today? So these are some that we've been asked to think about recently. And one in particular is one that we're working on with the Acumen Fund in a project that's been funded by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How might we impro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for the world's poorest people, and at the same time stimulate innovation amongst local water providers? So instead of having a bunch of American designers come up with new ideas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appropriate, we took a sort of a more open, collaborative and participative approach. We teamed designers and investment experts up with 11 water organizations across India. And through workshops, they developed innovative new products, services, and business models. We hosted a competition and then funded 5 of those organizations to develop their ideas. So they developed and iterated these ideas, and then IDEO and Acumen spent several weeks working with them to help design new social marketing campaigns, community outreach strategies, business models, new water vessels for storing water, and carts for delivering water. Some of those ideas are just getting launched into the market, and the same process is just getting underway with NGOs in East Africa. So for me, this project shows kind of how far we can go from some of those sort of small things that I was working on at the beginning of my career. That by focusing on the needs of humans, by using prototypes to move ideas along quickly, by getting the process out of the hands of designers, and get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we can tackle bigger and more interesting questions. And just like Brunel, by focusing on systems, we can have a bigger impact. So that's one thing that we've been working on. I'd actually be quite interested, and perhaps more interested, to know what this community thinks we could work on. What kinds of questions do we think design thinking could be used to tackle? And if you've got any ideas, then feel free. You can post them to Twitter. There's a hashtag there that you can use, CBDQ. And the list looked something like this a little while ago. And of course, you can search to find the questions that you're interested in by using the same hash code. So, I'd like to believe that design thinking actually can make a difference, that it can help create new ideas and new innovations beyond the latest high street products. To do that, I think we have to take a more expansive view of design, more like Brunel, less a domain of a professional priesthood. And the first step is to start asking the right questions. Thank you very much.